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으로 이름은 김자영입니다. 아직 세상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살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이 나이에 겪을 줄 누가 알았나요? 그것도 스릴러로 말이에요. 세상 천사 같던 내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에 다니고 있네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지고 무서워졌다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도 꿈같이 느껴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상북도 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중국집을 하셨는데 식당 일 하는 부모님을 돕는 게 제 일상이죠. 여자가 많이 배워서 어디다 써? 괜히 많이 배워봤자 지 잘난 줄 알아서 부모 무시하고 결혼하면 남편 무시하고 그냥 식당 일이나 잘하다 나이 차면 시집이나 가. 아버지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잘나봤자 남편 잘못 만나면 팔자 사나우니 평범하게 지내다 시집이나 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더니 저도 어느 순간 반항심이 생겼는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막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식당 일, 그거 아니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모두 잠든 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본적인 옷 몇 가지만 챙겨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서울을 가본 적 없었지만 일자리가 많다는 건 들었기에 거기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숙식 제공되는 거 맞죠? 네, 아가씨가 일하게?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취직하게 되었던 곳은 바로 식당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식당이 많았기에 잘 곳도 없었던 저에게 최상의 조건이라는 걸 부정하기 어려워졌죠. 그렇게 다르게 살고 싶다는 희망으로 서울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3년이나. 서울살이 하려면 미천이 필요했고 부모님 몰래 도망 나온 전 미천 따윈 없었으니 이를 악물고 버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돈이 모인 후 저는 일반 공장에 취직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패기만 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일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지식을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그래도 정말 행복했어요. 식당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행복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 마음 편히 누워 잘 수 있다는 내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도 행복했죠. 사실 말이 전세지 정말 단칸방이었는데 그게 그 어떤 대골보다 좋아 보였어요. 온전히 제 힘으로 이룬 결과였으니까요. 지영 씨는 출근하는 게 즐겁나 봐. 매일 콧노래 부르고. 네, 재밌잖아요. 남들이 보면 공장에 가는 게 뭐 좋냐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원하는 도시 여자가 된 듯 공장으로 출근하는 게 설레고 좋았어요. 그러니 공장에서 신나게 출근하는 건 전체 공장 직원 중 저 하나였고 그런 제가 소위 말하는 윗선에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했던 것 같아요. 다들 마지못해 다니면서 더 좋은 조건의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기로 만족했으니 주임들이 절 예뻐했고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랑 10살 차이로 제가 24살 때 남편은 34살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요즘에야 34살에 결혼해도 이르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라 남편 집안에선 결혼하라고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을 리 없었던 전 당연히 흘려들었죠. 나는 안 갈래요. 그런데 무서운데. 무서운 곳 아니야. 그냥 좀 많이 아는 할머니한테 궁금한 거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정말이야. 말 안 해도 진짜 아는 거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시거든. 정말 용하다는 곳이라 겨우 예약한 거야. 기회니까 너는 앉아라도 있어. 그러다가 마음을 열게 된 게 아이러니하게도 공장 언니를 따라 점집에 갔다가 점을 보게 되었고 점괘에서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면 결혼 생활 오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에 대해서 크게 말한 것도 없었는데 제 팔자가 세다며 나이 차이가 나야 그나마 제 팔자, 제 길을 누르고 살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전까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관심 가지 않던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저 사람이 내 짝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 저를 유심히 보던 주임, 그러니까 남편을 유심히 보고 마음을 열었고 결국 1년도 안 돼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뭐? 공장을 그만뒀다고요? 왜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공장 계속 다니면 뭐가 달라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당신은 주임이잖아요. 남들보다 월급이 더 많고 계속 다니면 공장장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진해서 뭘 해먹고 살 수 있겠어. 공장장? 나 같은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내가 공장장이 될 수 있다고 누가 그래. 희망 고문하다가 공장에서 늙어버리는 거지. 열심히 하면 누구나 공장장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언성을 높이고 말했어요. 둘이 공장에서 열심히 해 집 평수도 늘리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 생각을 했는데 상의도 없이 공장을 그만뒀으니까요. 그것도 상당히 이해 안 돼서 나이 차이 나는 남편에게 대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따지고 들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죠. 뭐라고요? 식당을 하겠다고요? 그래,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식당 한다고 식당. 택시기사 상대로 기사 식당. 미쳤어요, 당신? 내가 말했잖아요. 나 식당 일 하기 싫어서 집 나왔다고. 그런 나에게 다른 일도 아니고 식당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애부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유년 시절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했었고 당연히 다른 건 몰라도 장사, 특히 식당은 싫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죠.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왜 썩혀? 남들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데 돈 벌 수 있는 크기가 다르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단칸방에서 살 거야? 애는 안 낳아? 애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공장 다니게 키울 거야? 순간 멍해지면서 현실을 벗어나려면 그 방법이 최선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부인 내세워 무언가를 한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걸 이미 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 놈팡이 놈도 그런 놈팡이가 없었거든요. 식당 하나 그럴듯하게 차려놓고 저까지 공장 그만두게 하더니 식당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다니기 바빴죠.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우고 저 역시 시위한다고 가게 문을 안 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생기니 책임감이라는 게 어느덧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남편이 밖으로 돌든 말든 저는 묵묵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다행인 건 남편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나온 배를 부여잡고 식당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가게 나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게 저희 둘은 가게를 하면서 공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죠. 물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갈 무렵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들도 커서 손이 많이 안 가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남편은 또다시 친구들 만나러 다니며 술 마시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더 가관이었어요. 예전엔 저라도 있어서 그나마 제가 혼을 냈는데 이제는 만만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이들을 붙잡고 주말마다 서빙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 좀 도와줘. 주말에만 나와서 서빙 좀 해라. 용돈도 줄게. 아빠,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약속? 약속이 돈보다 더 중요해? 집안일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정말 문드러졌지만 살아야 했으니 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드러진 건 바로 제가 잘할 때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싫어했던 일을 결국 제 아이들한테도 시키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아버지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집 나온 이후 이렇다 할 연락도 안 했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 진짜 아버지가 맞았나? 여자 팔자 남자 따라 간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께 연락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더 늦어져서 연락을 했을 땐 이미 아버진 돌아가신 후였죠. 가끔 아이 낳고 딱 한 번이라도 연락해 볼 걸 하는 후회가 지금도 들어요. 여하튼 그렇게 자식까지 다 키우고 나니 이젠 일 안 해도 될 만큼 돈이 모였어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서울에 집도 사고 장사하던 가게도 사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남편 때문인지 덕분인지 여하튼 하지 못했네요. 서울? 아니야, 난 지방 사람이라 고향에서 살고 싶어.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가자. 왜요? 서울이 좋잖아요. 여기가 익숙하고 다들 서울 못 와서 난리인데. 그건 서울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여기 너무 복잡해. 노년은 공기 좋고 사람 좋은 데서 살고 싶어. 결국 남편의 뜻을 따라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갈 때쯤 서울 재산을 정리해서 가평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땅값도 꽤 올랐고 주변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권이 더 활발해져서 임대료도 올라서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죠. 그런데 슬픈 건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신장이 나빠지면서 투석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복합적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죠. 그때 제 마음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고생을 함께하고 이제 웃는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세월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훌쩍 지나가 있죠. 아이들이 자라서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제 시간도 같이 달려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밥상을 다 치우고 나서 부엌 한쪽에 서 있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섰던 건 4살 위인 큰아들은 이미 40이 넘었는데 아직 혼자였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막상 막내가 먼저 간다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죠. 그동안 큰아들한텐 일부러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보채면 더 멀어질까봐 스스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니 기쁨과 함께 묘한 서운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래도 그래, 너라도 가라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내 딴 생각을 멈추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래, 잘됐다. 네가 먼저라도 가야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순서가 어디 있냐. 또 누가 알아? 시샘나서 네 형도 바로 결혼할지. 그때 큰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넉살 좋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야, 옛날에 결혼하면 진짜 어른이라는데 이제 내가 널 형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안 그래요, 형? 그래, 나쁘지 않네, 아우. 어쭈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장성한 아들 둘이 어린아이들처럼 티격태격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났지만 속으론 한숨이 살짝 나왔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제가 시어머니가 되는데 시어머니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마주한 적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고 저도 시부모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저한테는 참 낯설었죠. 시집살이라는 건 남 얘기처럼만 들었고 식당을 하며 단골 손님들이 시어머니 흉을 볼 때면 왜 그렇게까지 미워할까? 나 같으면 잘해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 차례가 되니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우리 너무 애쓰지 말자. 그냥 편하게 지내자. 네?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 제안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웃어넘기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 얽히는 일이라 괜히 잘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지칠 수도 있다는 걸 장사를 하며 하도 들었기에 적어도 첫 단추는 잘 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자. 그게 우리 관계를 오래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큰 행사할 때만 만나고 평소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죠. 의외로 그 거리가 저한텐 참 편했고요. 며느리와 지내면서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내 딸이 아니니 딸처럼 굴기를 바라지도 않았죠. 아들들도 원래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특히 작은 아들은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밥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챙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저에겐 큰 위안이었어요. 작은 아들 결혼했다면서 며느리는 자주 와? 명절날 보면 됐죠. 자주 오면 뭐해요. 서로 불편하게. 그런 게 어딨어. 자주 봐야 정도 들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지. 가끔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결혼한 아들은 자주 오는지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제 가족만의 방식이 있기에 거리를 두며 괜찮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게 제 가족만의 방식이었고 괜히 가까워졌다가 다투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가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큰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40이 넘도록 혼자 지내는 걸 보면 이제는 저도 결혼을 하긴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겉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짚는 게 아니라 만나봐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거야. 응? 엄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아들은 피식 웃으며 넘기기 일쑤였죠.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그 아직이 언제까지인지 솔직히 답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억지로 떠미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고작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범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한참 머뭇거리더니 좋은 소식을 전했거든요. 엄마, 이제 10월이면 할머니 되세요. 뭐? 아이고, 둘째 임신했구나. 축하한다, 축하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이제 나도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은 설렘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느낄 틈도 없이 큰아들이 던진 한마디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할 말 있는데. 뭔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여? 나 결혼하려고. 뭐? 누구랑? 언제?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뭐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만났던 건데? 이 녀석 그렇게 숨겨두고 엄마 놀래켜주려고 결혼 안 할 것처럼 굴었던 거야?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소식보다 좋다, 좋아. 솔직히 말하면 작은 애 임신 소식보다 더 놀라웠어요. 왜냐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던 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 표정이 어찌나 담담하던지 제가 먼저 의심부터 들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혹시 무슨 일 있어? 홀몸이 아니라던가. 엄마는 너무 막장 드라마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아니지. 요즘 혼전 임신이 흔한 세상에서 여하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좋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 저에게 차근차근 예비 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참하게 생겼고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이나 난다고 했어요.
이제 막 30이 된 젊은 여자가 제 아들이 좋다고 결혼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 나도 덥석 좋다고 한 건 아니야. 나이 차이가 13살이잖아. 띠동갑도 많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거절했는데 같이 있으면 시간 잘 가고 나이 차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화도 잘 통하니까 머리보다 결국 마음이 먼저 움직이더라고. 그렇게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 말할 때는 자신감에 애교가 섞여 나오니 여자인 제가 봐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첫인상만큼이나 첫 만남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 흔들어 놓았어요. 어머님, 저는 제 또래 남자들 별로예요. 애 같아서 뒤치다거리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라 정말 좋아요. 듬직한 아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누군가가 제 아들을 두고 그렇게 노골적인 칭찬을 제 앞에서 한 적이 없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속으로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됐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일정이 척척 맞아 떨어졌죠. 상견례 자리에서 큰며느리네 부모님을 처음 봤는데 참 솔직한 분들이었어요. 저흰 개방적인 사람들이라 요즘 나이 차이 뭐 대수냐고 생각해요. 남자가 능력 있으면 젊은 여자랑 사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 웃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저희 아들이 능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재력이 있으면 있는 거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만났는데 제가 너무 고깝게 생각하나 싶어 넘어갔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변화는 생각보다 더 극적이었네요. 작은 아들은 신혼집이 멀어서 가끔 연락만 하는 정도였는데 큰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큰아들이 아니라 큰며느리였죠. 시계를 보면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도 퇴근길에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가거나 주말에 아침부터 와서 같이 장을 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반가웠죠. 그런데 자주 오다 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오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너 이렇게 자주 오면 힘들지 않냐?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오면 편하고 좋아요. 원래도 엄마랑 자주 장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멀리 떠나 있으니 그런 걸 못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1시간 거리에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속으로 고맙기도 했지만 그러다 제 풀에 지치겠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무렵 큰아들이 살던 집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사 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제 건물 4층에 투룸이 곧 비는데 그리 들어와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죠. 큰애가 이렇게 자주 저를 만나러 올 바엔 좀 더 편한 곳에서 자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한참 고민하더니 그게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우리 건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빈 투룸을 떠올렸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앞산이 보이고 오후가 되면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집이었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을 두면 딱 맞을 자리가 있고 주말이면 같이 요리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서로 조금씩 조율하면 될 일이라 생각했죠. 무엇보다 며느리가 제 곁에서 오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제 건물에 이사 온 뒤로는 뒤늦게 친구가 생긴 듯 제 노년이 한층 더 바빠지고 즐거워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 집을 나설 때도 들어올 때도 꼭 저희 집에 들리면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갔거든요. 외출했다 돌아오는 날이면 그날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하든 얘기하는데 그게 또 귀엽더라고요.
아들 둘만 키웠기에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인가 싶으면서 말년에 큰며느리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겠다, 감사하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딸이 보고 싶다는 사돈이 올라와 합세하면서 제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맛집을 찾아다니고 동네 카페를 전전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는지 예전엔 이해 못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 앉아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 못 해봤을 뿐 이런 걸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특히 사돈댁과 함께 있을 때면 또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또래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물론 사돈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었지만 제 나이대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10살 차이쯤은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대가 조금 다른 덕분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맛이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큰아들이 결혼한 지 꼭 2년쯤 되었을 때 사돈댁에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사돈, 이번에는 저희 쪽으로 한번 오세요. 맨날 저희가 가서 신세만 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세는 무슨, 덕분에 즐거웠는걸요. 그런 생각 마시고 언제든 오셔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저희 쪽에도 와주세요. 올 가을바람 선선하다는데 가을바람 쐰다고 생각하시고 날 잡아 내려오세요. 제가 맛집으로만 모실게요. 네, 큰애와 이야기해 볼게요. 말만이라도 감사해요. 빈말이라도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사치레로 안 하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그래도 생각해서 먼저 말을 꺼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큰며느리에게 별도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어머니, 언제가 좋아요? 내일 바쁜 일 있으세요? 말 나온 김에 내일 확 다녀올까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빈말이 아니구나. 임대료 받아먹고 사는 제가 시간 제약이 있을 리 없으니 그 자리에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참을 뭔가 누르더라고요. 어머니,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2시 기차 예매했어요. 아침에 준비하고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른 시간으로 안 했어요. 편하게 평소처럼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저랑 같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친정 내려가는 거예요. 저 너무 설레는 거 있죠? 큰 두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좀 미안했어요. 사돈댁이 자주 올라와서 좋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큰애를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았던 게 그제야 생각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차 줄 테니 운전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죠. 짐도 있는데 번거롭고 환승하고 그러면 더 피곤하잖아. 나 며칠 차 안 몰고 출근하면 되니까 차 가지고 다녀와. 아니야, 기차 타고 가는 게 더 편해. 운전해서 가면 운전 신경 쓰느라 어머님이랑 이야기도 마음 편히 못하잖아. 짐도 안 많아. 친정에 내 옷도 다 있고 어머니도 엄마 옷 빌려 입으면 되지 뭐. 저도 그게 좋겠다며 며느리 편을 들어줬죠.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차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출발하자마자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이야기부터 큰아들을 만나기 전에 추억까지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다에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창밖 풍경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웃고 대답하며 한참을 달렸어요. 그러다 잠시 화장실에 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무심코 작은 가방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아들한테 부재중 전화가 20통 가까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귀에서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사고가 났나? 머릿속이 하얘졌죠. 전화를 받지 않은 스스로를 탓하며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연결음 끝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조여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제 전화 받아요? 죽기 싫으면 당장 뛰어내리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죽기 싫으면?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죠. 기차 안의 소음이 뚝 끊긴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심장박동 소리만 귀 안쪽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죠. 본능적으로 지금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던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장난하니? 길게 말할 시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바로 내려요. 다음 역에서. 그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곤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냉기설인 듯한 단호함과 숨가쁜 긴박함만이 묻어났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머리가 복잡했는데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 며느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필 오늘, 왜 하필 기차 안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때 마치 이 상황을 꿰뚫은 듯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에 계세요? 깜짝 놀라 아직 있다고 대답하자 며느리는 하도 안 나오시길래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어서 왔다며 웃었지만 이상하게 그 웃음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귀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아들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내려야 했지만 한 걸음만 잘못되어도 며느리에게 들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계속 두근거렸어요. 결국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속이 안 좋은 척 다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니 며느리는 좀 전에 먹은 계란이 체하신 것 같다며 갔다 오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등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기차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마치 정말 속이 안 좋은 사람처럼 꾸미려고 애썼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슬쩍 돌아봤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껏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기차가 역에 진입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안쪽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어느덧 이 역이 기회라고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더군요. 바퀴가 레일 위를 긁는 소리, 제 숨소리, 심장 박동,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의 흐름까지 말이에요. 멈추는 순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속도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내달렸어요. 발이 플랫폼에 닿는 순간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힘차게 발걸음을 딛고 일어섰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충격은 지금도 제 심장 어딘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랫폼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뒤에서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목소리가 제 발을 얼어붙게 했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분명 큰며느리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만 반쯤 돌린 채 입술이 굳어 소리만 내고 있었고 순간 맞은편 출구 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커다란 발걸음, 헐떡이는 숨, 땀으로 젖은 와이셔츠, 분명 제 큰아들이었죠. 그런데 큰아들 양옆으로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 둘이 함께 뛰어왔고 그들이 제 앞을 지나는가 싶더니 큰며느리 쪽으로 방향을 꺾어 섰습니다. 엄마 괜찮지? 아무 일 없었지? 어디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너였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저를 큰아들이 제 어깨를 잡아 제자리로 붙들어주고 있을 때
두 산은 이미 큰며느리의 양팔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팔꿈치와 손목을 동시에 고정하는 동작이 아주 익숙해 보였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죠. 정숙현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플랫폼 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기저음까지 모두 뚜렷하게 들렸죠.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리게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을 붙잡히는 소리, 발끝이 바닥을 긁는 마찰음까지 귀에 생생히 꽂히더군요. 저항하지 마세요. 혐의 사실은 경찰서에서 고지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좀 말해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말씀해 주셔야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연행하는 거 불법이에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여보, 왜 보고만 있어? 이거 안 나? 그 순간 플랫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호기심 섞인 시선을 던졌고 안내방송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사이 큰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큰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야, 너는 네 마누라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해.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밤이 웅크리고 있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죠. 기운이 다 빠진 제 무릎이 휘청거리자 아들이 재빠르게 저를 붙잡아 플랫폼 벤치로 데려갔어요. 차가운 쇠 벤치가 허리를 받쳐주자 그제야 다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고 식은땀이 목성과 등허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었고 큰아들은 제 옆에 쭈그려 앉아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은 본능처럼 큰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가에 맺힌 땀방울과 굳게 담은 입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걸 보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눌러왔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 같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으며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다잡았네요. 엄마, 미안해. 나도 사실을 안 건 얼마 안 돼서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큰아들의 이야기는 결혼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큰아들은 아내를 동네 편의점 알바생으로 처음 알게 됐고 정규직은 아니어도 성실히 새벽마다 출근하는 모습에서 적어도 빈둥거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했다더군요.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사람이 살아보면 바뀔 수도 있다고, 본인이 그 변화의 첫 단추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결혼 후의 일상은 생각과 달랐어요. 알콩달콩 함께 삶을 꾸리는 대신 큰며느리는 이상하리만큼 시어머니인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안일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제 일정과 취향, 만남과 대화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고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게 다행이라 생각했어. 다 만족할 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거든. 그런데 결정적인 균열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대요. 큰아들의 오래된 동네 친구 하나가 길에서 큰며느리를 보고 아는 체를 했단 거예요. 큰며느리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사람 잘못 봤다고 했고 친구들은 돌아가며 투덜거렸죠. 뒷개따방에서 봤던 얼굴인데 이 동네 사업 잘 된다더니 거기서 빼왔나 보네. 그 말이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았겠지만 큰아들 머릿속에서 작은 모래알 같은 의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물었더니 큰며느리는 오히려 큰아들 친구들을 몽땅 헐뜯으며 질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큰아들은 며느리의 과거를 묻지도 캐묻지도 않았대요. 대신 조용히 확인을 시작했답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썼어. 그냥 의심으로 끝낼 수가 없었거든. 사설 탐정이 확인해 온 건 소름이 돋을 만큼 계획적이었어요. 큰며느리는 저와 큰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노모가 건물을 갖고 있고 아들이 둘이라는 정보를 어딘가에서 듣고 접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사돈이라고 제가 믿어버렸던 사람들, 그 환한 미소와 솔직한 말투로 저에게 환심을 샀던 그 사돈 역시 실제 가족이 아니라 기관의 사람들과 연결된 정체불명의 구성원들이었대요. 평택에 있다는 그 사돈댁 주소를 추적해보니 대문 간판은 한심요양센터, 그 뒤편 건물은 한성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가 내부 통로로 신속하게 이어지는 구조였다고 말하는데 그 이상은 차마 제가 글로 다 전하기 벅찬 내용들이었네요. 카톡이랑 통화 녹취들이 있어.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사인받을 각본까지 써놨더라고. 기차로 모시고 오라. 역에서 픽업하라. 명목은 놀러 오라였지. 그래서 오늘 엄마가 기차 탄다고 했을 때부터 경찰이랑 같이 움직였어. 엄마 전화가 계속 무음이라 식은땀을 몇 번을 흘렸는지 몰라. 큰아들은 제 휴대전화가 무음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고 시간표를 붙들고 도로에서 미친 듯이 달렸대요. 만약 전 역에서 못 내리면 다음 역에서라도 저를 내려야 한다고. 그래서 형사들과 연락을 붙여 큰며느리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답니다. 현행범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니 아까 그들의 정교한 동작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어요. 큰아들은 제 손등을 감싸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계좌에서 오간 수상한 이체 내역, 사돈들에게 흘러간 식비, 행사비 명목의 현금, 픽업 차량과 병원 직원의 통화 시간표, 그리고 입원 동의서 양식 사진까지 모든 게 차곡차곡 모여 있었대요. 무엇보다 대화 중에 큰며느리가 남긴 결정적 문장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오래 입원하시면 재산은 곧바로 아들들 명의로 흘러올 거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이런 문장들. 그냥 농담처럼 흘렸지만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내 재산이 결국. 그게 목표였어. 엄마가 사라지면 상속, 그리고 이혼으로 한탕, 그런 큰 그림. 플랫폼의 바람이 잠깐 멎은 듯 했어요. 멀리서 몇 분 후 도착이라는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지만 제 귀에는 큰아들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어쩐지 눈물이 안 났어요. 울음보다 먼저 올라온 건 이상하게도 묵직한 안도였거든요. 아,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했어요. 큰아들이 미리 제출해둔 자료들, 계좌 추적, 통화 내역, 위치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그리고 오늘의 동행 유인 정황까지 모두가 퍼즐처럼 들어맞았으니까요. 형사는 차분히 안내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안 내리셨으면 많이 위험했을 겁니다. 큰아들 말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갔을 거예요. 가족이 제일 가까운 경보장치죠. 그리고 오늘은 큰아드님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며칠 뒤 정식 혐의가 고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감금 미수, 사기 미수, 공문서 관련 위변조 미수 정황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사돈이라고 불렀던 이들과의 공모 가능성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만큼만 사실만을 담아 진술서를 보탰고 더는 감정의 꼬리를 길게 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법이 할 일을 하게 두면 되니까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늦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라고 그런 줄 알았겠니?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엄마는 괜찮아? 무서웠지? 무서웠지.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은 속이 시원해. 내 복에 무슨. 제가 했던 말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 팔자에 그런 행복이 가당키나 했을까 싶으며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요. 생각해볼수록 괘씸해요.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그렇게 제가 사라져도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 큰며느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도 면밀함이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며느리는 지금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후 전 서울로 올라왔어요.
도저히 그곳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얻은 오피스텔은 크지 않았지만 제게 꼭 맞았어요. 현관을 열면 오른편에 작은 부엌이 있고 정면엔 베란다만큼의 창이 있어요. 오후 3시가 넘어오면 햇빛이 창틀을 타고 거실 바닥에 눕듯이 들어오는데 그 빛 위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마음이 데워졌어요. 처음 며칠은 새벽마다 깨서 거실 등을 켰다 껐다 했죠. 문틀 소리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만 나도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했죠. 큰아들은 자주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미안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정든 동네 떠나게 만들어서. 내가 결혼을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또 그 이야기 괜찮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게 인생인걸. 너도 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으면 된 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편해졌으면 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래, 그럴게. 내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잘 추슬러.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제 손끝에 잔진동이 남았어요. 미안함과 안쓰러움, 고마움이 엉켜있는 떨림이었죠. 아들은 그 뒤로 법적 절차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아주 간단히만 알려줬어요. 엄마 그냥 알아두시라고만 말할게요. 구속 유지됐고 공범 쪽도 조사 들어갔어요. 죄는 죄값을 받는 중이야. 그래, 대한민국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 자세히 말 안 해도 괜찮아. 사실 저는 법정 용어를 잘 몰라요. 구속적 부심이니 영장 실질 심사니 하는 낱말이 입안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단어를 붙잡는 대신 저는 지금 앞에 놓인 삶을 붙잡기로 했어요. 아침이면 베란다 창을 열어 바람을 먼저 맞고 싱크대에 손수건을 널고 스위치에 붙은 손때를 물티슈로 닦았어요. 장을 볼 땐 무조건 작은 바구니만 들었죠. 욕심내지 않고 당일 먹을 만큼만 배추 반 포기, 애호박 하나, 두부 한 모. 무거운 걸 들고 귀가하면 어깨가 결을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어깨 쪽지가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죠. 그 사이 둘째 며느린 아이를 낳았고 어느덧 3살이 되었는데 그동안 돌잔치에도 두돌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너무 멀리서 겉돌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다가올 땐 그렇게 살가웠으면서 저는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했나 싶었던 거예요. 전과 다르게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 바로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주말에 시간 되니? 어머님? 그럼요, 되죠. 그럼 우리 한강공원에 바람이라도 쐬러 갈래? 내가 김밥 싸갈게. 참치김밥 좋아하니? 우리 손주는 뭐 좋아해? 참치김밥 좋아요. 지연이도 김밥 좋아해요. 작게만 썰어주시면 잘 먹을 거예요. 용기 내서 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정하게 받아주는 둘째 며느리에게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시도도 안 해보고 너무 겉돌려고만 했구나 싶었거든요. 약속한 날 달걀 지단을 얇게 붙이고 김을 도마 위에 펼쳤죠. 밥알이 김 위에 고르게 퍼질 때 제 마음도 조금 평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녀가 김밥을 한 입 가득 베어 물며 웃을 얼굴을 상상하니 눈가에 자꾸 웃음살이 올라왔죠. 실제 만나보니 그 아이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몸이 가볍고 온기가 많았어요. 두 팔로 껴안으면 살결이 쏙 안에 들어오는 그 느낌. 아이 특유의 비누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또 올 거야? 그럼 다음엔 사과도 깎아올게. 어머님, 김밥 너무 맛있어요. 이런 김밥은 밖에서 못 사 먹죠. 역시 집 김밥이 최고예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손목에 남은 아이의 체온을 문질렀어요. 누군가를 있는 힘껏 사랑하는 건 결국 내 몸을 먼저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 일을 겪고서 깨달았던 거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문패를 보며 한번 주춤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처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나오네요. 말은 원래 필요할 때 길어집니다. 불필요할 땐 짧고요. 그럼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일에 관해선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공책을 하나 들고 다녔어요. 이름을 붙였죠. 숨 노트. 숨이 차오르거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마다 공책을 펼쳐 떠오르는 문장 하나만 적어가며 그때 일을 내려놓는 중이에요. 가끔은 큰며느리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돈 때문이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면회 가서 악담이라도 퍼붓고 오라고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거리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표정 대신 내 내일의 첫 표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사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건 의사 선생님의 말 때문이었어요. 많이 말 안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듣던 이곳이 떠올랐어요. 여기가 제게는 안전한 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욕은 잠시 밀어주세요. 상처는 칼끝보다 천천히 나가요. 대신 오늘 제가 용기 낸 만큼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말이면 저는 내일 아침 창문을 조금 더 활짝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작은 제 다짐을 전할게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묵혀두면 김장김치처럼 풍성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찾는 이가 없으면 버리는 음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느리지만 천천히 이제 주위 사람들을 챙기며 살려고요. 손자 손을 잡고 놀이터도 걷고 계절이 바뀌면 귤 상자를 주문해 오피스텔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나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걸 지지해 줄 거고요. 빠르지 않아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느리지 않은 제 속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웃을 거예요. 그리곤 언젠가 새로운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가 수다를 떨며 우리 인생 재밌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으셨다면 제 숨이 조금 고르게 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창문을 열 거예요. 그 바람 속으로 여러분의 오늘도 잘 살고 있다는 한마디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요.